지금 이제 어떤 뭐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외 바이오매스 기술에 대한 동향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기술 말고도 좀 점검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 정도 고민거리 하나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약간 데이터가 지난 거긴 한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쉽게 말해서 그냥 그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뭐 왕겨 아니면 볏짚 이런 것들을 연료로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2004년도 같은 경우에 1차 에너지 소비의 20.5% 정도 돼요. 재생 에너지의 85%예요. 굉장히 많죠. 워낙 살림이 많아서 그렇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역시 2004년도인데 1차 에너지 소비의 15.2% 정도, 그래서 한 6만 가구 정도,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500만 호 이상의 가정을 있어요. 그리고 한 50% 정도 보조를 하니까 굉장히 많죠. 최근의 자료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난방장치 산업의 인구가 한 2만 5천 명 정도로 늘어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로 그쪽 산업 인력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7만 명에서 2010년도에 2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기존 7만 명에서 한 2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 산업 또는 그쪽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바이오매스의 중요성, 그러니까 나무 사용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2004년도에 바이오매스 사용 비율이 한 4.1% 정도 된다면 2020년도까지는 12에서 14%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원래 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 이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은 줄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매스 관련한 장비, 기술에 대한 완성도 거의 다 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근데 보급에 대한 것들은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럽 쪽은 그 기술 수준이 완성도 높게 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결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열, 태양열, 태양광 뭐부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 하나 갖고 안 되더라. 결국 복합 에너지원을 갖고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 기존에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사용되어 왔던 그 목재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처럼 비효율적인 그 장치를 갖고 난방에 사용한다. 그 나무 연료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온갖 살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장비에 대한 난방 장치에 대한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1번 자료인데요. 그림 일지 그리기가 바빠갖고 그냥 그려봤습니다. 하여튼 산림탄소 순환망을 운영체제, 요거 그대로 따갖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얘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무 심고, 기본적으로 목재를 파쇄해서 펠릿을 만들고, 그 펠릿을 이용해서 일부는 목재 산업에, 일부는 난방에, 그 다음에 사용하고, 그러면 그만큼 나무 베어냈으니까 다시 새로운 산림 식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촌의 그 산림 경제, 산림 순환 경제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산자부 쪽에 관련한 컨설턴트로 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걸 구상하게 되면 사실 소비자를 염두에 둔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된 산업이 초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과 관련된 산업을 촉진시킬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야, 산림순환 경제를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난방 문제도 해결한다. 이때 딱 놓치지 말을 거는 한 번 정도로 의심해봐야 돼요. 이게 뭐가 꼼수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이 아닌
무언가 그것과 관계된 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 목재 산업 또는 산림 목재 연료화 산업, 이렇게 제가 목재 그리고 가로치고 연료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단순한 목재 산업이 아니라 일종의 연료 에너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SK 같은 데서 막 뛰어들잖아요. 이게 산업이에요, 산업. 근데 그 산업이 기본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장비 산업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북미나 아니면 유럽같이 굉장히 산림 자원이 많고 그런 데에 필요한 장비들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저런 산림 목재 연료 산업이 발달되면 저런 기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 저거 우리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저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거대 자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대 자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펠릿 기계 있죠. 공장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으면 어떤 거냐면 그걸 쪄요. 목재를 찌고 가공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드럼 같은 데서 돌려갖고 압축선에서 밀어내는데, 그것도 개인 돈, 마을 사람 돈 갖고 그거 못 만들어요. 그거 굉장히 돈 많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자본산업이고 장비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돈 누가 벌어가죠? 마을 사람들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본 투입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경제를 순환시킨다고 할 때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만 보시면 안 돼요. 일자리 창출한다. 창출하면 좋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냐면 거기 노동자야. 가서 그냥 일하는 거야. 제재소 같은 데서 일해서 일당 받아오는 거야. 진짜 산림이 경제가 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든 아니면 이때 조건을 거는 거야. 니네 좋아. 여기다가 시범사업 한다고 하면 펠릿 만드는 거 저런 거 하는 거 우리 마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할게. 아니면 말고. 이런 것까지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산림경제를 순환한다, 뭐 지역경 일자리 창출한다 등등등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과 관련된 경제의 주체가 마을 사람들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결코 놓치지 않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기계들 보셨잖아요. 저거 다 뭘로 돌아가죠? 석유로 돌아가요. 저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펠릿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펠릿 기본적으로 건조하고 압축 성형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펠릿 가격이 올라가서 그것의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연료로서, 우리 산림이 많은 하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연료로서 과연 이게 가능한 모델이냐, 이런 데도 한번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 있고 우두칩 있고 그다음에 장작품 있고 뒤에 보면 이제 펠릿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펠릿을 주로 강조를 하면서 펠릿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 수입해오고 뭐 난리를 부리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바이오매스 가공된 연료를 갖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에너지 문제 하면 그 연료 자체만 봐요. 연료 자체만 봐야 되는데, 진짜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는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 많이 아시는 게 뭐냐면 난로잖아요, 난로. 바이오매스 이용한 난방장치, 난로가 제일 기본. 그 다음에 화목보일러.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 가면 우리나라 톱밥 보일러까지는 알잖아요. 톱밥 보일러 있고, 우드칩 보일러. 톱밥보다는 조금 더 거칠게 자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공한 펠릿 보일러.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건 뭐냐면 멀티퓨얼 보일러라고 해서 톱밥도 넣고 뭐 아니면 펠릿도 넣고 아니면 장작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연료 혼용 보일러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는 나무가스 열병합 보일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병합 발전기. 그래서 간단하게는 우드 가스피케이션 CHP라고 합니다. 이게 컴바인드 히트 앤 파워예요. 열과 그 다음에 그 전기 파워, 전기를 컴바인드 결합시킨 그런 열병합 발전기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연료가 기본적으로 나무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바이오매스랑은 조금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씬가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음식 폐기물이나 아니면 그 소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바이오가스가 있잖아요. 또는 그 우드가스가 있는데 이게 부족해. 부족하면 LPG를 섞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씬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합시킨다, 섞는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스도 쓰고 나무가스도 쓰고 부족하면 LPG 가스도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열병합 발전기들이 최근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스탠다드 303-5라고 하는 건데 유럽에서 만드는 보일러들은 이러한 표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유럽 이후에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보일러들과 어떤 게 다른지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하방연소, 다운드래프트, 그러니까 불이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면 평균 80% 연소 효율이 납니다. 근데 상향연소, 위로 타면 60% 이하예요. 고연소 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얘네들 기본적으로 거꾸로 타게 해요. 거꾸로 타게 하면 연기가 그만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거꾸로 타는 과정을 나무 가스화 시킨다고 해요. 가스로 태우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화실 내화 라이닝. 그러니까 보일러 우리 보면 그냥 쇳덩어리로 돼 있고 그 바깥에 물집이 차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워터 자켓 방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냉벽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불완전 연소예요. 그래서 그릇 많고 목책 많고 나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는 화실 안에 내화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고온 환경 문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보일러 그 다음에 온수 저수통이 일체형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물통 밑에서 물 데펴갖고 물을 가열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굉장히 보일러보다 큰 대형 온수통을 별도로 분리를 해놓게 되어 있어요. 화실 내에는 물 자켓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은 고온 연소로 올려요. 그 다음에 다음 공간에 열교환기가 있어서 그걸 통과하면서 물을 가열하는데 한꺼번에 가열시킨 것을 굉장히 큰 저수통에 담아둬요. 근데 이런 온수 저장통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어떤 건 10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얘네 특징이 뭐냐면 물을 한번 담아두면 1도 떨어진대. 물을 쓰지 않으면 1도 떨어지는데 30일 걸려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특징은 우리나라는 입수관, 출수관 그 다음에 난방수 입수관, 목욕하는 물, 그 온수관, 온수 입수관, 출수관 이렇게 4개밖에 없잖아요. 얘네 거 사진을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수십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태양열에서 들어오는 거, 모든 여론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쪽에 다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저것들을 우리나라 건축물들에 도입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게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나라 보일러 중에 그나마 좋았던 게 나무꾼 보일러잖아요. 나무꾼 보일러는 그 전에 보일러는 어때요? 그냥 문이 덜컹덜컹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 굉장히 많이 먹는데 나무꾼 보일러가 바꾼 건 다른 건 하나도 없어. 화구문을 기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송풍기 있죠. 송풍기를 달았어요. 브로우라고 하는 송풍기를 달고 그것을 온수 센서랑 연결했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훅 꺼졌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바람 불어서 켜고 그래서 나무 사용량을 한 4분의 1 정도로 줄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껐다 켜졌다 하면 불완전 연소예요. 그래서 목체과 끓음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나무꾼 보일러가 잘 나가니까 그 다음에 귀뚜라미 보일러부터 모든 보일러가 불호를 설치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해요. 뭘 쓰냐면 배기가스 O2 센서를 달아요. 그러니까 연통 끝에다가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연통으로 나가는 연기의 산소 농도를 측정해요. 그래서 최적의 고온 연소를 할 수 있는 산소 농도에 맞춰놨고 이게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확 불고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서 고온이 된다 그러면 싹 불호를 끄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는 항상 최적의 고온 연소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체액 같은 게 안 생겨요. 불완전 연소가 안 생겨요. 그래서 얘는 일단 한 번에 확 태워서 여기다 저장해 놓고 쓰니까 그 보일러를 계속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계속 껐다 켰다 저기 그 온도 떨어지고 또 나무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연통 끝에다가 필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걸러내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매연의 20% 정도밖에 그 매연이 안 나옵니다. 이런 보일러나 난로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일러, 화목 보일러나 아니면 화목 난로는 사실은 자동차 매연의 10배가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놓으니까 유럽에서는 뭐냐면 펠릿 보일러든 화목 보일러든 화목 난로를 도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서 못 써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렇게 보일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행히 한 3군데 정도가, 3-4군데 정도가 이렇게 그 나무 가스화 보일러를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가면 더 그런 게 나올 텐데 적어도 이제 그런 정보들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한 거는 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아주 최첨단에서 제일 많이 알렸다 이런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거꾸로 타는 보일러예요. 이렇게 불이 거꾸로 가게 보일러가 되어 있고요. 유럽에서 소개되는 대부분 고효율 보일러들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유럽 표준에 따라서. 자, 그러면 나무 사용도 훨씬 적고 그 다음에 매연의 문제, 대기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드칩 보일러가 굉장히 크게 대형으로 만들어진 보일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 구성이나 이런 건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건 톱밥 보일러인데 톱밥 보일러들은 이렇게 옆에 톱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고 그냥 송급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펠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급 장치들이 있는데 규모가 클수록 이 그 톱밥 저장통들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톱밥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펠릿 보일러입니다. 여기 이상하게 생긴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송급 장치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포대 뜯어갖고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불편한 거야. 왜냐면 운송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예 저렇게 탱크 같은 걸로 펠릿을 갖다 부어 넣어요. 그러면 이런 송급 장치를 이용해서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넣으면 기름 넣듯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겨울에 한 번만 딱 집어넣으면 쭉 빨아들여갖고 계속 이 펠릿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펠릿은 수분을 빨아들이면 효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는 나라들을 좀 보면 아무래도 조금 건조한 지역, 그렇게 습이 많지 않은 지역들에 많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펠릿에 대한 예찬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뭐냐면 운송하기 편하다, 운송 비용이 적게 든다 이걸 주로 강조를 해요. 근데 저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운송 경제성 순위가 높다. 그래 그건 인정해. 그러면 연료 비용의 경제성 순위는 도대체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펠릿 가공에 석유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펠릿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 대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기 설치비는 얼마나 비싼가 이것도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펠릿 보일러 얼마죠? 네. 뭐 천차만별인데 한 500만 원까지 있고요. 예, 근데 기름 보일러, 연탄 보일러는 얼마예요? 60만 원, 20만 원.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연료비가 싸면 초기 설치비가 비싸요. 지열 같은 거는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실 초기 설치비 부담이 너무 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AS나 운전 비용 문제가 있어요. 작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작으면 뚝딱뚝딱 보일러 업체에다가 얘기해놓고 고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업체밖에 와서 못 고쳐요. 부품 가격 엄청 비싸져요. 여기에 몇 가구짜리 한다고 하셨죠? 100가구짜리 하면요 못 고쳐요. 동네 아저씨도 못 고쳐요. 그럼 그 업체한테 전화가 온다. 근데 설치하신 게 독일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독일 기술자를 불러거나 독일 기술 회사와 제휴한 회사한테 그 AS를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AS가 독점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부품값도 마찬가지야. 달라는 대로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운전 비용까지 생각하면 게다가 100가구
자기 집 보일러가 자기가 운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100가구짜리는 저기 인건비 주고 그 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운전 비용까지 다 고려를 하면 과연 펠릿이 경제적으로 이게 나은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보시니까 결국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부 연한이 있잖아요. 내부 연한 끝나면 뭐 작은 가나는 500만 원이지만 100가구짜리는 얼마 할까요? 7, 8억 해요. 7, 8억짜리를 마을에서 마련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연료 보관에 드는 비용들, 연료 보관소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펠릿은 한꺼번에 운송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송 보관 창고를 또 만들어야 돼.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조금 머리가 아프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 작업성.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석유 가격이 올라가든 뭘 하든 에너지 작업성 측면에서 뭐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에너지 작업성은 단순히 연료를 수급하는 것의 작업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기술과 관련된 작업성이 우리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아까처럼 펠릿이나 이런 거 다 협동자 우리 만들 테니까 우리가 사업권 가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기계들을 만약에 들여놓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니네 회사 거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 마을 사람을 엔지니어로 교육시켜줘. 그래서 AS 기술자로 만드는 거를 적어도 1년 이상, 아니 좀 더 걸어야지. 뭐 아니 무상 AS를 몇 년을 하고 우리 직원을 적어도 니네 회사에 파견해갖고 니네가 월급 주고 1년 이상 교육시켜줘. 그러면 내가 할게.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AS 비용 감당 못해요. 적어도 운전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교육까지도 옵션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개인 500만 원짜리 보일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바꾸면 7억 8억이 가. 근데 마을 주민이 이 기술을 잘 이해해서 이걸 잘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내부 연한이 길어져요. 이게 다르거든요. 기계도 아는 사람이 관리하면 이게 내부 연한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때도 그냥 장비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기술 교육까지 시켜줘 라고 하는 옵션을 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혼용 보일러예요. 그래서 톱밥이나 펠릿도 넣을 수 있지만 펠릿이 떨어졌어. 그러면 놔둬. 그리고 열고 이제 장작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이건 소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등장하는 것들은 바이오매스 가스피케이션이라서 열병합 발전기들이 등장을 해요. 기본 개념은 뭐냐면 나무를 가열시키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 가스를 한번 이렇게 집진, 분진이나 이런 걸 좀 걷어내고 약간 냉각시켜서 가스 터빈을 돌려요. 그럼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냉각시키면서 나오는 열이 있어요. 그거는 난방에 쓸 수 있고, 이렇게 한마디로 보일러도 되고 발전소도 되는 그런 열병합 발전소들을 많이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 분산형 열병합 발전기를 두는 이유는 뭐 이 표랑은 좀 다른데, 실제로 이렇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좀 만들자 이런 시도들을 유럽이나 북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이제 된 거니까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열병합 발전기예요. 한 요 정도 되는데, 요거는 30에서 50kW 정도 되니까 얘네들은 한 5kg 정도를 한 가구 필요 전력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 10가구, 뭐 6가구에서 10가구 정도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일러도 되고 전기도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들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굉장히 대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미 개발들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도 하고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재활용해갖고 드럼통 같은 거 갖고 가스피케이션 기계들 만들고 LPG 자동차 엔진에 붙여갖고 발전기 돌려보고 이런 것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성과물들이 지금
굉장히 효율 높은 열병합 발전기를 만드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딱 그냥 아파트나 마을 앞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기술들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한 기술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진정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콜롬비아 사례입니다. 콜롬비아는 오지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런 기계들을 갖다 놓고 목재를 집어넣어서 가스화시켜서 온수도 쓰고 전기도 사용합니다. 이거는 귀싱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원래 이유진 씨가 썼던 기사 중에 일부를 좀 발췌를 했어요. 이게 재미난 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 있어요? 이 농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라인하트 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9년대 자기 고향으로 와요. 귀싱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화석연료로부터 100% 독립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해요. 한 50% 절감하고 그때 남은 돈을 재투자해서 처음에는 한 30가구 정도 작은 마을에 목질개 열병합 발전소, 그러니까 나무가스화 열병합 발전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공과대학하고 같이 연구를 거듭해서 150가구짜리를 만들고 현재는 한 27개의 소형 발전소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는 모델은 뭐냐면 여기서 발생한 전기를 파는 수입을 통해서 하는 거죠. 산림, 경제 순환,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만 믿지 말고 그 근본 밑으로 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그 돈이 돌아오는 산업의 구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LPG 가스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로 CHP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단위로 보일러가 전기까지 발생시키는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역시 여기는 나무가스화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워 앤 히트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전기와 그 다음에 보일러 역할을 같이 하는 장치들이 최근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약간 데이터가 옛날 거긴 한데 상당한 정도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마이크로 열병합 발전기, 그러니까 가정 단위에까지 보급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받으실 때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에너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경제적인 이익이 정말 근본적인 데서 어떻게 우리한테 돌아올 거냐라는 것도 보시고 에너지 자체만 보지 말고 기술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진정한 에너지 자립이 안 되고 발목 잡히는 수가 있으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에 화천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대형 비닐하우스용 보일러를 설치를 하려고 그랬대요. 국내 업체, 그쵸?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가정용하고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업체들을 다시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도입하시는 지역의 주민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조금 최소한 갖고 있으셔야지 이거를 받더라도 제대로 옵션을 걸면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날로 가려는 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